NCS 기반의 병원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병원 서비스 매니저 과정에서 27강 병원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자, 병원에서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우리 병원 직원들을 인적자원 관리를 하지요. 인적자원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인적자원 관리는 크게 이제 인사관리,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인사, 노무 이런 업무들은 이제 인사 관리의 범위에 든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인적 자원의 개발 범위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인사 노무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인적 자원 개발을 하는, 그래서 HRM으로 HRD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교육 업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병원 서비스 매니저는 두 가지 업무를 다 관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적 자원 관리와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 개발 부분부터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인사 노무 같은 거는 뭐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적자원 개발 HRD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해야 되는 업무로 교육 직원들의 교육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조직 역량을 개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자, 우선 교육훈련부터 봅니다.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입이 들어왔을 때 업무를 가르치는 공통교육, 그 다음에 OJT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런 업무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은 이제 업무가 점점 신입이 들어와서 이제 업무가 점점 이렇게 상향되어 갈 거 아니에요. 숙련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하급 직원의 해야 되는 커리어 맵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요. 직무기술서라고 보통 부릅니다. 또 그거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서비스 매니저는 신입이 들어왔을 때는 신입의 직무, 중간에 직무, 병원 코디네이터의 직무, 간호사의 직무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직무를 점점 상향해 나갈수록 그 사람한테 필요한 역량들을 점점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교육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직관리 부분인데요. 조직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조직을 어떻게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병원 차원의 맵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조직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병원에서 사내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서비스 매니저와의 교육을 통해서 친밀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기술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업무가 표준 수준을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직무기술서가 있으면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매뉴얼에서 이제 그 사람의 업무만 딱 떼낸 것이 그 사람의 직무 기술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업무를 하는 것이 표준 이상으로 점점 향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점점 업그레이드 해나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다음 직무에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것들을 여기를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직무로 이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승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역량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능력 향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기계나 장비를 다루는 능력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병원 전체가 소모성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그다음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신속하고 정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기계나 장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의료기기 회사에서 와서 그냥 대충 가르쳐 주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실 것이 아니라 병원 서비스 매니저나 그 담당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기능이나 기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 매뉴얼을 그냥 주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만들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전원을 꽂는다라고 하면 전원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붙여놓고 이때의 주의할 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그 업무를 익히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요. 이렇게 업무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직원들은 병원 내에 불만이 가지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이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의료 관련한 사람들은 내가 경력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이틀이면 그 다음 직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점점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직을 대비해서 직원을 한두 명 더 뽑아놓는 경우까지 있어요. 이 전부 병원의 재정적인 낭비가 되잖아요. 좋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의 무단 결근이나 이직을 방지하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까지도 전부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병원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것인가? 자, 제일 단계별로 볼게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표준 모델을 여러분에게 그냥 제시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병원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교육 대상자의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의 직무 내용이 학습자 분석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병원이 요구하는 정도와 그다음 직원의 사이에 반드시 갭이라는 게 분석이 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갭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원인을 찾아서 교육을 할 때 분석한 내용들을 교육에 포함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설계를 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오프라인 대면으로 할 것인가, 1대1로 할 것인가, 뭐 강의식으로 할 것인가, 코칭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목표, 방법, 그리고 어떤 매체를 쓸지,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지 이 평가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학습 모듈이나 교재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등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 설문할 때도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다 개발되고 완성된 것을 가지고 한번 모의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교육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교육생, 그 다음에 교육하는 서비스 매니저 자신, 그
그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부교재, 그다음에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를 쓴다라고 하면 그러한 교보제 등,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사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기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가 다 포함이 되고, 이 병원이 이제 의원 같은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병원들은 대체로 식당이나 혹은 대기실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냥 대기실에 조금 의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교육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평가 설계를 해놓은 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교육생의 협조도, 반응도,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현업의 업무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도 교육을 하게 되면 교보제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비용이잖아요. 이걸 또 외부에 맡기면 또 이제 비용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라고 하는 순서로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분석한 다음에 분석에 의한 설계된 것을 개발하고 개발한 것을 반드시 파일럿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행한다. 실행하고 나서는 반드시 애초 설계 단계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해 놓은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이 순서로 교육과정 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평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석해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이런 흐름으로 병원 교육이 계속해서 그 오른쪽으로 선순환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이제 교육 훈련을 할 때, 자,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종별로 직무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건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전체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직무 특성에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라든지 물리치료사의 업무, 피부관리사의 업무 같은 것들은 현장에 있는 선배들이 하게 되잖아요. 의료기관은 이런 OJT,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OJT의 비중이 가장 큰 직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병원 직원이 이만큼이 있다고 할 때 각 파트별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리셉션 데스크에 근무할 리셉션 코디네이터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피부관리실에서의 매뉴얼을 전부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만 이 사람은 알면 되고, 실제로 피부관리를 하는 피부관리사들만 이 업무를 교육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 직무 교육이 동시에 또 필요한 곳이 병원입니다. 자, 관리자 대상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친절 교육은 병원 직원들이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친절 교육에서 원장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교육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친절 교육, CS 교육을 할 때는 전 직원이 다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죠.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그 좋은 온라인 컨텐츠들을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각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병원으로 제출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의 교육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강의를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의를 왜 하는지의 목적이 필요하죠. 왜 할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강의의 목적인 주제가 나오죠. 주제에 따라서 강의 제목을 선정하고 그 강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기획하게 됩니다. 자, 강의 날짜, 그 다음에 1시간 하겠다, 30분 하겠다. 그리고 이 교육에 참가하는 직원은 몇 명이고 그거에 따라서 강의안을 작성하게 되죠. 왜냐하면
참여하는 직원이 적은 경우에는 역할극이라든지 실습을 많이 넣을 수가 있고요. 우리 병원 직원이 60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60명이 다 실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교육을 기획할 때부터 뭐 실습은 2명만 나와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강의 참가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강의 교환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강의 의뢰를 할 담당자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내가 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가 직접 하면 강의안을 직접 작성하면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하면 5번까지만 한 다음에 강의 의뢰 담당자한테 이 부분을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강의안을 작성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여러분은 강의 환경에 따라서 뭐 조금 더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 직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교육을 사전에 받았거나 하는 것들, 교육생에 대한 분석 등을 하는 것으로 강의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요약할게요. 왜 이 교육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쵸? 그 다음에 참가를 이 교육에 몇 명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교육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 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것이 교육을 위한 준비이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안을 작성은 대부분 뭐 도입, 전개, 마무리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강의에서 있어서 도입, 전개, 마무리, 그런데 도입하고 나서 바로 결론을 말하고 다시 전개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쓰기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맨 먼저 강의에 도입할 때는 주의를 환기하거나 집중시키는 거죠. 뭐 가끔 보면 뭐 박수를 친다든지 뭐 서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교육을 합니다 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실습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뭐 이걸 잘하면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해서 교육생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준비된 것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을 해요. 뭐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룹 토의를 하기도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기도 하고 뭐 롤링 페이퍼를 가지고서는 그걸 그대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끝나면은 강의의 종결 단계로 들어갑니다. 강의 종결 단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주제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했던 것들, 즉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직접 질문을 해도 되죠. 그래서 Q&A 시간을 잠깐 가진 다음에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뭐 역할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잘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결말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교육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대체로 1시간의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도입에서 5분에서 7분, 그 다음에 마무리에서 역시 5분에서 7분, 나머지 시간을 교육 시간, 중간에 있는 전개 시간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의 방법은 가장 많은 게 강사가 강의를 하는 강의법이죠. 근데 요즘은 강의법보다는 주제를 주고 직원들끼리 토론하게끔 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간호과를 나오신 분들은 잘 알죠. PBL 문제 중심의 학습.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시해주면 그들이 문제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스스로 도출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발표하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죠.
가능한 한 병원의 교육도 강의법보다는 이런 문제 중심의 학습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되는데, 팀워크를 향상하고 조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부터 우리 운영이 적절했는지를 교육할 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 다음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으로 이어가겠습니다.